네, 안녕하십니까? TV 시간과 공간입니다. 오늘은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을 밝힌 10편의 동영상 시리즈물을 이어서 그 어펜디ክ스 격인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이 그 후세에 가져다 준 영향을 끼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은 장보고의 해상 제국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의 제목을 장보고 해상제국의 뿌리, 백제의 22담로 통치체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청해지를 근거로 한 장보고의 성공적인 해상제국 구축과 그 운영에는 아마도 장보고 개인의 빼어난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이러한 장보고의 능력을 뒷받침한 장보고 해상제국의 뿌리가 되는 배경 환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보고보다 한 시대 앞서서 해상제국을 경영했던 백가제해의 나라 백제가 해상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채택했던 22담로라는 통치체계입니다. 오늘은 백제의 22담로 통치체계가 어떻게 장보고 해상제국의 성공적인 경영에 밑바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장보고만큼 저평가되었던 인물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장보고에 대해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무역의 중요성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장보고 해상제국에 주목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장보고는 우리에게 거의 잊혀졌던 인물입니다. 의외로 한국에서보다도 일본에서 장보고에 대한 평가는 더 높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장보고를 해신, 바다의 신이라는 의미죠. 또는 재물의 신, 이렇게 부르면서 장보고를 신격화하는 정도로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장보고를 재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일본인 승려 옌린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입당구법승의 행기라는 여행기를 작성을 합니다. 바로 이 4권의 여행기 속에 장보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장보고를 도와서 해상제국을 건설했던 신라인들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장보고는 다시 그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이죠. 장보고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라의 계급사회의 밑바닥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계급을 갖고 있다 보니 귀족사회인 신라에서는 자신의 성공이 담보가 안 되었겠죠. 그래서 장보고는 젊은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무예는 한가닥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당시 당나라는 절도사의 난이라는 시대로 상당히 중앙 조직의 통치체계 권력이 무너져서 지방에 이제 절도사들이 각각의 자치권을 많이 누렸던 그런 시대였고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장보고는 자신의 빼어난 무예 솜씨를 바탕으로 해서 군인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에서 배웠던 조직 경영 기술, 조직 관리 기술,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무역에 투신을 하게 되고요.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모은 장보고는
828년 신라 경주로 와서 흥덕왕을 면담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장보고는 신라 왕실의 재정을 돕는다라는 그 미명하에 흥덕왕에게 상당한 재물을 헌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대신 흥덕왕의 후원을 얻게 되죠. 그 후원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의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군영을 설치하는 허가권을 받는 것입니다. 군영 설치 허가권과 또한 1만 명까지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받게 되고, 장보고 자신은 청해진 대사로 임명이 돼서 완도에 바로 청해진이라는 해상 제국의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828년에 설치된 이 청해진은 장보고가 경주의 귀족 계급들의 왕권 다툼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서 문성왕이 보낸 염장이라는 자신의 옛부하에게 암살당하는 846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죽은 846년부터 한 5년까지는 장보고의 아들과 부하들이 어찌어찌 청해진을 운영을 하는데요. 문성왕은 이것마저도 851년에 청해진 폐지를 결행을 해서 그 성공적이었던 장보고의 해상 제국은 851년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 장보고의 해상 제국은 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군사 조직, 1만 명의 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군대가 있었던 얘기죠. 군사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상 무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무역 조직에는 견당매물사, 즉 당나라와 무역을 하는 그런 견당매물사라는 조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 무역을 하는 대일회역사라는 해상무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군사 조직, 한쪽에는 무역하는 무역 조직, 군과 상단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군사 조직과 해상무역 조직이 아니라 바로 이 군사 조직과 해상무역 조직을 뒤에서 뒷받침했던 경영지원 조직이라 할까요? 해외에 설치됐던 경영지원 조직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경영지원 조직에는 완도에는 법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에는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들은 종교시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당이나 완도나 일본을 오가는 무역상들의 정보도 모이는 곳이기도 했고, 그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고, 그들의 편의를,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조직이 신라소라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 조직입니다. 바로 이 신라소는 중국 동해안 연안 지방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신라인들이 살던 곳을 신라방, 신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라방과 신라촌을 다스리는 행정기구의 이름이 바로 신라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라소의 그 장은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이제 기관장이 있었겠죠. 압아라고 해서 당나라에는 있었지만 당나라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위임받아서 신라인들이 몰려 사는 신라방과 신라촌에 대해서 행정권을 행사한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제 장보고 해상제국의 성공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항해술, 조류가 어떻고 해류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그걸 알아야
그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박 기술이 또 우수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선박 기술. 예를 들어서 배 밑바닥을 첨저형 뾰족하게 해서 물살을 갈아냄으로 인해서 험난한 물살에서 배의 추진력을 얻게 하는 그런 첨저형 밑바닥. 그 다음에 또 신라의 배는 복원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중심을 잃었을 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복원력이 좋았다고 하고요. 또 수밀격벽이라고 해서 배 밑바닥이 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격벽을 쳐서 파트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벽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면 벽이 하나면 물이 다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데 이 수밀격벽의 경우에는 물이 들어와도 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침수가 되어서 배의 안정성이 더 보장되는 그런 수밀격벽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업적 기술.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에 뛰어난 수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항해술, 선박기술, 상업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이 해상제국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또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바로 이 인적 네트워크는 아마도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군인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쌓았던 장보고의 개인적 인맥도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당나라에 있었던 신라인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라인들의 존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죠. 이 신라인들의 상세한 생활상이나 역할이나 살았던 장소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옛린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입니다. 옛린이 한 10년 동안 당나라에 들어가서 구법 활동을 벌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이 옛린을 도와준 사람들이 신라방과 신라촌에 있었던 신라인이라고 옛린은 자신의 여행기에 적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옛린도 백제인의 후예라고 합니다. 즉 반도백제에서 건너간 조상들이 옛린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옛린이 이렇게 자신의 10년 동안의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런 신라인들의 행동과 삶과 모습을 자신의 여행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신라인들이 제당 신라인들이 거주한 지역은 중국 동부 해안 지대인데 이 동부 해안 지대는 오늘날 산동성 등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쯔강 연안 일대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쯔강 연안 일대에서 끝나지 않고 양쯔강과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회하의 하류 지역도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양쯔강하고 회하 하류 지역은 그 내륙에 수로 운하가 있어서 수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수로는 중국 수나라 시절에 남방의 물자를 북으로 이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나라가 건설했던 그 수로가 그 수로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신라인들이 퍼져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남부에는 양주죠. 그 다음에 소주라고 불리는 스저우, 그리고 명주인 밍저우라는 이런 남부지방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서 많은 신라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072년에 이 1072년이 되면 벌써 신라는 고려가 됐고요. 당나라는 송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일본의 구법 승려인 성신이란 스님이 1072년에 당나라에 가서 구법 활동을 하면서 여행했던
그 여행기를 쓰게 되는데 그 여행기의 이름이 삼천대오대산기라는 여행기입니다. 이 여행기에도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중국 동부 연안에 신라인 사회가 광범위하게 살았다라고 이 여행기에 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고려인인 것이죠. 자, 우리는 당나라 해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이 신라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장보고가 해상제국을 건설한 통일신라 시대에는 옌린이라는 일본 승려가 이들을 신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인들은 신라반과 신라촌을 형성해서 살면서 신라소라는 자치행정기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심이라는 일본 승려의 1072년도에 여행기에 나오는 신라인들은 이제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혹시 고려 전의 통일신라, 통일신라 전의 삼국시대의 백제가 요소지방을 경략을 했고 백제의 뿌리가 절강성, 강소성, 진평군, 대방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이 백제가 경영했던 해상제국이 중국의 동부 해안지방, 한반도의 서남해 지방, 일본 지방을 연결하는 해상제국이었고 바로 이 해상제국을 다스리는 제도가 백제의 22담로였습니다. 백제의 22담로는 산둥반도 위 북쪽부터 시작해서 광양태수, 오소군, 진평군, 청하태수, 서하태수, 송양태수, 광릉태수로 양쯔강까지 쭉 내려오는 담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중국의 남부지방에는 담수장, 그리고 베트남과 가까이 있는 중국지방에는 백제허, 베트남 지방에는 담수도,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 지방에는 담수항, 인도네시아 쪽에는 또 담수항, 당물, 이런 22담로가 백제시대에는 백제 해상제국을 경영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역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는 백제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820년, 30년 장보고가 해상제국을 세운 바로 이 통일신라 이때 이들은 당나라에 살았던 제당 신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72년 성심이라는 승려가 송나라에 들어가서 쓴 여행기에는 이들의 이름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가고 한반도에서 국가가 망하고 흥함에 따라 그 국가의 이름을 따서 중국에 있는 백제인, 신라인, 고려인으로 불린 바로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장보고 해상제국은 중국 동부 해안지방과 중국 남부에까지 걸치고 그 해상제국의 무역이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남부의 해안지방, 그리고 중요한 일본의 큐슈 지방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상제국을 장보고가 깃발을 들었을 때 그 해상제국의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 장보고 시대의 신라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바로 정확하게 이 지역을, 이 해상제국을 다스렸던 백제가 설치했던 22담로에 퍼져서 살았던 바로 그 백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가며 그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백제인, 신라인, 고려인 이렇게 붙여줬던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백제가 멸망한 지 150년 뒤에 걸출한 영웅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제국을 부르짖습니다. 이때 혹시 150년 전 잃어버린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열망이 중국의 동부 해안 지방과 오늘날의 서남부 지방과 일본에서 이 장보고의 깃발 아래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장보고의 깃발 아래 힘을 합쳐서 해상 제국을 재건해낸 바로 그 신라인들은 바로 백제의 22담로를 설치하고 운용했던 데 참여했던 우리의 조상 바로 백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장보고의 개인적 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해상제국을 건설한 영웅이죠. 그러나 이 영웅도 자신의 해상제국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해상제국을 뒷받침한 앞선 시대에 백제의 22담로 제도가 깔아놓았던 인프라, 지역적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선인이라고 할까요? 백제인, 그리고 장보고 시대는 신라인들, 그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해상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장보고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위대했던 장보고의 해상제국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그 뒤에서 뒷받침이 됐던 백제의 22담로 해상제국 통치 시스템과 바로 그 통치 시스템에 참여했던 우리의 조상들, 백제인이었으며 신라인이었으며 고려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의 해상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